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52조 원짜리 잠수함 사업을 독일에 넘기며 한국을 걷어찬 직후 한국이 철강과 부품, 광산 사업을 전면 철수해버린 겁니다. 캐나다 산업은 순식간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캐나다가 버린 바로 그 한국에게 함정을 만들어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규모는 무려 120조 원, 캐나다가 걷어찬 것의 2배가 넘었습니다. 결국 캐나다 장관들이 한국으로 줄줄이 달려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청이라 무시당하던 한국은 어떻게 세계가 매달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오후 오타와 국방부 3층 회의실의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캐나다와 진행하던 모든 부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통보한 직후였습니다. 철강 공급, 자동차 부품 라인, 광산 공동 개발, 함정 정비 협력까지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우리가 원유 관세를 25%에서 0%까지 깎아주면서 붙잡으려던 나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통보서가 낭독되는 동안 회의실에 앉은 12명의 고위 관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리도 운하의 잿빛 물결이 흐르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물결이 마치 우리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보좌관 하나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두 번째 문서를 본 순간 저는 심장이 아래로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캐머런. 캐나다 왕립해군에서 38년을 복무한 제도기자.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의 군 측 총괄 자문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반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고백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늙은 제독이 어떻게 자신의 오만으로 나라의 미래를 걷어찼는지, 그리고 어떻게 완전히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그날의 회의실로 돌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서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를 위해 비워두었던 군사용 도크를 다른 발주처에 넘길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 다시 부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자리가 우리 눈앞에서 닫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적을 깬 것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아쉬우면 언제든 돌아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캐머런 제독,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소. 12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반년 전 바로 이 회의실에서 제가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말들이 귓가에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값싼 상선이나 찍어내는 하청 조선국입니다.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을 그런 나라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뱉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절반이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총리실 안보정책 보좌관 제럴드 위트먼이 헛기침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이 몇 가지 사업을 접겠다는 것뿐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겐 나토가 있고 독일이라는 확실한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아시아 신흥국의 투정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위트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몇 가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며칠 뒤부터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관사로 돌아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반년 전 그 잠수함 심사장의 풍경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조금씩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반년 전 그 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년 전 그해 봄, 오타와 국방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노후 잠수함들은 이미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4척 중에 겨우 한 척만 간신히 바다에 나갈 수 있었고
그마저도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잠수함이 절실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무려 52조 원.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사업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독일의 TKMS, 그리고 한국의 조선소들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을 잡고 유럽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잠수함을 인도하겠다는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심사회의가 열리던 날, 저는 자료를 펼쳐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젊은 실무 심의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제동님, 한국의 제안은 가격도 30% 이상 낮고 인도 시점도 훨씬 빠릅니다. 기술 사양도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심의관을 향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순간입니다. 자네, 한국이 무슨 나라인지 아는가? 그들은 상선을 값싸게 찍어내면서 큰 나라야.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것 말이지. 잠수함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 이건 나라의 심장을 지키는 전략 자산이야. 검증된 유럽 조선소에 맡겨야 하는 물건이란 말일세.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서방의 잠수함은 유럽이 만들었어. 독일의 잠수함은 수십 년의 실적이 있네. 한국, 그들이 만든 군용 잠수함을 실전에서 검증한 적이 있나? 없어. 우리 해군의 목숨을 검증도 안 된 아시아 하청에 걸 수는 없는 노릇이야. 이것이 제 첫 번째 편견이었습니다. 전략 자산은 반드시 검증된 유럽에 맡겨야 한다는 믿음. 그리고 한국은 그저 값싼 상선 하청이라는 낡은 이미지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보정책 보좌관 위트먼이 제 편을 들며 나섰습니다. 캐머런 제독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동맹과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독일과 손잡으면 유럽 함대와의 연합작전, 정보 공유, 안보 협력이 한 묶음으로 따라옵니다. 한국과 거래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배에 몇 척 싸게 사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안보는 돈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 절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토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반론을 눌러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편견이었습니다. 나토 결속이 아시아 신흥국과의 거래보다 무조건 중요하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대표단이 최종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나오션의 임원 한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인도 일정과 기술 지원 방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트먼은 그의 설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집을 손끝으로 툭툭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우리는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싸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싼 물건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격이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격이 맞는 파트너라는 말. 그것은 한국을 대놓고 격이 떨어지는 나라로 취급하는 모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임원은 잠시 위트먼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자료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정은 캐나다의 몫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해 주십시오. 배는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시아 신흥국의 자존심 상한 허세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에 이 모든 사태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오만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을 나간 뒤 저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청사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그토록 얕본 데에는 저만의 오래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위관 장교 시절 캐나다 동부 해안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때 우리도 자랑스러운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군함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곳에 있던 어느 겨울 그 조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감이 끊기고 배를 만들던 숙련공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저는 텅 빈 도크에 서서
마지막 크레인이 멈추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날의 그 서늘한 침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캐나다는 우리 군함조차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부끄러움을 다른 나라를 향한 경멸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라들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하청이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제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 얄팍한 위안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잠수함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독일의 TKMS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가 나간 날 저녁 국방부 인사들은 오타와 시내의 한 호텔에 모여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위트먼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캐나다 안보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입니다. 유럽 동맹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진정한 서방 국가로서 말이죠. 캐머런 제독, 당신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축배를 듭시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그 샴페인은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독일과 손을 잡았으니 이제 한국이 약속했던 다른 사업들도 순조롭게 굴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캐나다에 참 많은 것을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원유 관세를 25%에서 0%까지 낮춰주자 한국은 캐나다산 원유 수입을 단숨에 3배 넘게 늘렸습니다. 우리 항구에 묶여있던 원유 45만 배럴이 며칠 만에 한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캐나다의 느려터진 행정으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습니다. 우리 정부의 장관들은 그 답례를 받기 위해 줄줄이 한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캐나다에 철강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부품 라인을 돌리고 광산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막혀 곤란을 겪던 우리 부품 업계에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잠수함 사업과 함께 딸려오는 보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우리 없이는 광물을 못 구합니다. 알고마 스틸 광산 개발은 무조건 진행될 겁니다. 배는 독일한테 사고 철과 부품은 한국이 우리한테 대주고 이보다 좋은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위트먼은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갑이고 한국은 우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축배를 든 바로 그날 밤부터 첫 번째 균열이 소리 없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려던 참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 오래 몸담은 옛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그는 인사도 없이 대뜸 물었습니다. 로버트, 방금 뉴스 봤네. 정말 독일로 정한 건가? 그래, 오늘 발표했지.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들, TKMS의 도크 상황은 확인해 봤나?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크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TKMS의 건조 슬롯은 이미 노르웨이와 독일 자국 물량으로 몇 년치가 꽉 차 있어. 3배를 넣을 자리가 없다는 말이야. 자네들 잠수함이 물에 뜨려면 그 줄맨 뒤에 서야 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나도 장담 못하겠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호텔 로비 한복판에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방금 축배를 들었는데 정작 그 배가 언제 만들어질지조차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독일은 검증된 나라이니 어떻게든 일정을 맞춰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옛 동료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또 한 번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측에 감사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의 원유 협력에 대한 답례이자 앞으로의 사업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한국이 응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의 답변은 뜻밖이었습니다. 짧고 정중한 한 문장이 돌아왔을 뿐입니다.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지금은 내부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다음 기약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우리에게 협력적이던 한국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서늘하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답변서를 손에 든 채 창밖의 잿빛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잠수함 심사 마지막 날, 한국 대표단이 남기고 간 말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배는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있을 뿐이다. 그때 저는 그 말을 허세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이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나라를 걷어차고 만들지 못할 나라에 손을 잡은 것은 아닐까. 그 불길한 생각이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재앙의 시작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독일의 도크가 막혔다는 소문, 한국의 갑작스러운 냉담함. 그 두 가지는 아직 작은 균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들은 머지않아 제가 평생 쌓아 올린 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한복판에서 저는 지금껏 상상조차 못한 소식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겨 걷어찬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이 두 팔 벌려 데려가는 광경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국 저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협상이 시작되고 몇 주가 지난 뒤 저는 사업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독일 북부의 TKMS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건조 일정을 협의하는 실무 방문이었지만 사실 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옛 동료가 전화로 흘린 그 말, 도크가 꽉 차 있다는 소문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북대서양의 검은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꾸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독일은 검증된 나라다.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강국이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 도착한 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북해의 바람이 부두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짠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TKMS의 담당 임원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저는 어쩐지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조선소 안을 돌며 자랑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신 설비, 숙련된 인력, 오랜 잠수함 건조 역사. 벽에는 그동안 이 조선소가 만들어낸 잠수함들의 사진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조 도크가 늘어선 구역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반쯤 만들어진 잠수함 한 척이 강철 골조를 드러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개미처럼 그 위를 오르내렸습니다. 저건 어느 나라 잠수함입니까? 제가 묻자 임원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물량입니다. 저는 그 잠수함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거대했습니다. 저는 그 강철 표면에 손을 얹어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우리 캐나다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배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저는 임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캐나다 잠수함의 처척은 언제 물에 뜰 수 있습니까? 임원의 얼굴에서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그건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수라니, 무슨 변수 말입니까? 그는 손가락으로 눈앞의 도크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저 도크에는 노르웨이 해군의 잠수함이 건조 중입니다. 그 옆은 우리 독일 자국 물량이고요. 이 슬롯들은 이미 몇 년치가 예약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도크들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강철 골조가 거대한 짐승의 갈비뼈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리가 이미 다른 나라의 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배가 들어갈 빈자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는 언제 시작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임원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만 앞으로 4년이 걸립니다. 독일 자국 물량까지 더하면 6년이 넘죠. 캐나다 잠수함은 그 뒤에나 착수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잡아도 처척을 인도받으시려면 9년은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9년. 그 숫자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9년이라니. 그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애써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네, 척 중에 겨우 한 척만 간신히 바다에 나갈 수 있어요. 그 한 척으로 앞으로 9년을 더 버티라는 겁니까? 국가의 바다를 지킬 잠수함이 앞으로 10년 가까이 없다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임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동님, 잠수함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도크가 비어야 다음 배를 넣을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자리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왜 처음부터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을 논의할 때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임원은 잠깐 저와 눈을 마주쳤다가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리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계약을 따내기 위해 그 불편한 진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순간 반년 전 심사장에서 제가 내뱉은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값싼 상선이나 찍어내는 하청이다. 검증된 유럽에 맡겨야 한다. 저는 검증된 유럽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된 유럽은 우리 배를 만들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제가 하청이라 비웃었던 한국은 가격도 30% 이상 낮은 데다 인도 시점도 훨씬 빨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자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애써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결국 해낼 거라고, 검증된 나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도착한 순간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독일의 도크 문제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휴대전화에는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산업부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의 관계자들에게서였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결된 것은 산업부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제독, 어디 있었나? 큰일 났네. 한국이 사업을 접기 시작했어. 무슨 사업 말인가? 전부 다 일세. 철강 공장, 자동차 부품 라인, 광산 개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백지화한다는 통보가 왔어.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공항 로비의 소음이 순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한국은 원래 캐나다에 많은 것을 약속했습니다. 철강 공장을 세우고 부품 라인을 돌리고 광산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원유 관세를 25%에서 0%까지 깎아주자. 한국은 그 답례로 캐나다산 원유를 3배 넘게 사줬습니다. 우리 항구에 묶여있던 원유 45만 배럴이 며칠 만에 한국으로 실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협력이 잠수함 사업과 함께 딸려오는 보너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업은 잠수함을 한국에 맡길 때만 유효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측에서 딱 잘라 말했다더군. 조선소와 철강과 부품이 한꺼번에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잠수함을 독일에 줬으니 나머지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광산 개발조차도 독일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고 이제 어떡하나. 미국 시장이 막혀서 죽어가던 우리 부품 업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동아줄마저 끊어진 걸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벽에 기대어 한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배를 독일에서 사고 철과 부품은 한국에서 받는다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보다 좋은 그림이 없다고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배는 앞으로 9년을 기다려야 하고 철과 부품은 이미 소나기를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를 잃은 겁니다. 바로 그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철수로 사라질 일자리 수만 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광산 개발이 무산되면 지역 경제가 통째로 무너진다는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장 밖에서 뜻밖의 인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타리오에서 작은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조차 없었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호소하려고 청사 앞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새운 듯한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동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장에는 30년 넘게 함께 일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미국 수출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한국이 라인을 열어준다는 소식 하나만 붙들고 버텼습니다. 그 하나만 믿고 직원들을 한 명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마저 사라졌다니 저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콱 막혔습니다. 이 사람의 공장이 무너지는데 제 오만이 한몫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장을 겨우 달래어 돌려보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안보정책 보좌관 위트먼이 태연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사업 몇 개 접었다고 나라가 흔들립니까? 우리는 나토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유럽 동맹과 함께라면 저 아시아 신흥국의 투정 따위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일자리는 다른 곳에서 만들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금 청사 앞에서 만난 그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위트먼 보좌관, 방금 일자리는 다른 곳에서 만들면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방금 청사 앞에서 부품 공장 사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직원들을 한국이 열어준다는 라인 하나만 믿고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라인이 사라졌어요. 당신이 말하는 다른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그 사장에게, 그 직원들에게 직접 가서 말해보시죠. 일자리는 다른 곳에서 만들면 된다고 말입니다. 위트먼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제독, 감상에 빠지지 마세요. 부품 공장 하나하나에 일일이 눈물 흘려서야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겠습니까? 안보는 원래 그런 눈앞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큰 그림을 보셔야죠. 그리고 솔직히 한국이 저렇게 나오는 건 우리를 압박하려는 협상 전술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매달릴 거라고 눈앞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큰 그림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도 잃고 철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그림 타령입니까? 위트먼은 대답 대신 서류를 정리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불리해지면 눈을 감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그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한국을 하청이라 부르며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제 손으로 판 함정에 저도 함께 빠져 있었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얼굴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소식들을 연달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무렵부터 캐나다의 선택을 향한 바깥 세상의 시선이 하나둘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영국의 한 유력 경제지가 내놓은 기사였습니다. 방위산업을 오래 다뤄온 매체였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을 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선택이 과연 자국 안보의 최선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캐나다 군 관계자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납품 능력은 독일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비용은 독일이 훨씬 비싸고 생산 능력은 매우 제한적인데 한국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를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검증도 안 된 일정을 택했다고 그 기사는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익명의 그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제가 속으로 이미 알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유럽의 한방산 전문 매체가 더 노골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매체는 이번 사업을 두고 물리적 한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일 조선소의 도크가 이미 다른 나라 물량으로 꽉 차 있어서 캐나다가 원하는 일정에 배를 인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계약을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마치 정원을 초과한 여객기 좌석을 예약받은 것과 같다고 그 매체는 꼬집었습니다. 그 표현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원 초과 예약. 우리는 만들 수도 없는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축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서양 건너편에서 날아온 분석은 저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 매체가 이번 사안을 정면으로 다룬 것입니다. 그 매체는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캐나다가 즉시 잠수함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 한국을 두고 자리도 없는 독일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전망을 덧붙였습니다. 캐나다에 발이 묶이지 않게 된 덕분에 오히려 한국은 훨씬 더 큰 시장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것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호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계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무엇을 얻게 될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수함 발주처를 찾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정 도입을 검토하던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캐나다의 선택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즉시 인도가 가능한 나라를 두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곳을 택한 캐나다는 이제 배를 볼 줄 모르는 나라라는 인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주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뒤흔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협상 대상으로 뽑힌 TKMS의 주가가 계약 발표 이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대형 사업을 따내면 주가가 오르기 마련인데 오히려 매일같이 하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장이 그 계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은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도가 지연되면 TKMS는 캐나다에 막대한 지연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앞으로 돈을 벌고 뒤로 더 큰 돈을 잃는 전형적인 납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시장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이 사업의 앞날을 정확히 말해주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아프게 찌른 것은 나토에 관한 냉정한 평가들이었습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나토가 무력해진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폴란드가 위협을 받아도 유럽은 방위비를 올리라는 압박 말고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그들은 지적했습니다. 캐나다에 정말로 위기가 닥쳐도 나토가 즉각 달려와 우리를 지켜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분석들을 읽으며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위트먼은 나토를 방패처럼 내세웠습니다. 유럽 동맹과의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방패는 종이장처럼 얇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켜주지도 못할 동맹을 위해 우리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를 걷어찬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토 결속이 아시아 신흥국과의 거래보다 무조건 중요하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남 탓,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성급했을 뿐이라고, 그래도 최악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가 걷어찬 한국이 그저 우리 없이 조용히 사라져 줄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가 평생 붙들어온 마지막 편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우리가 하청이라 비웃으며 걷어찬 그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이 두 팔 벌려 데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국방부 정보 브리핑에서 그 소식을 처음 접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담당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한 장의 자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제동님,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방금 확인된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조선 기업들에게 정보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정보 요청서라니 무슨 뜻인가? 담당관은 침을 삼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조선소에 전투함과
급유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온 겁니다. 어떤 배를 어떤 사양으로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세세한 정보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정보 요청서가 오고 나면 곧바로 실제 발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진 그 미국이 우리가 값싼 하청이라 비웃으며 걷어찬 그 한국에게 자기 나라의 군함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고 직접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담당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다양한 협력을 논의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 요청서를 보내며 한국의 능력을 직접 물어온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건조 능력을 진지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빠르게 실제 작업에 들어가려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미국이 하필 지금 한국에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담당관은 화면을 넘기며 답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입니다. 화면에는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함정을 붕어빵 찍어내듯 대량으로 건조하면서 태평양의 해상 패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 능력은 이미 미국을 한참 앞질렀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중국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2,000km짜리 미사일을 태평양을 향해 쏘아 올렸습니다. 그 거리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거리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핵잠수함 숫자까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고 새 배를 만들 조선소는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미국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은 수십 년 동안 무너져 내렸고 이제 자기 나라 군함을 스스로 만들 능력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비와 유지 보수 분야에서도 미국은 이미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 중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 능력을 가진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의회가 최근 움직였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비전투함을 해외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자기 나라 군함은 반드시 자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스스로 예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한국에 정보 요청서가 날아갔습니다. 시기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이 한 국제 정상회의 자리에서 한국 정상에게 직접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정에도 없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국방산업을 다른 나라와 함께 진행할 때 극도로 신중하고 웬만해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전투기나 미사일 같은 분야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자국 기업이 철벽처럼 지키고 있어서 다른 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업만큼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조선업이었고 자국 기업이 거의 사라진 그 자리를 세계 최강의 조선 능력을 가진 한국이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반년 전 저는 이 나라를 하청이라 불렀습니다. 검증도 안 된 아시아 신흥국이라 비웃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목숨을 그런 나라에 걸 수 없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 자기 나라의 안보를 그 한국의 손에 맡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청이라 부른 나라를 미국은 국가 안보의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평생 붙들어온 편견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값싼 상선 하청이라는 그낡은 믿음 말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이 인정한 나라를 저는 무슨 자격으로 하청이라 불렀던 걸까요? 회의실을 빠져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타와의 잿빛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아니, 나는 처음부터 완전히 틀렸던 것이 아닐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진지하게 원하는지
그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캐나다가 어떤 처지가 되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오가는 소식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제 가슴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한국은 조선업에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조선소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자기들의 거점을 마련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일부 작업을 직접 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미국 정치권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리한 포석이었습니다. 성과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미국 해군의 함정을 정비하는 사업을 여러 건 따냈습니다. 당시 미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미국 스스로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까지 찾아내 완벽하게 손봐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배를 만들고 고쳐온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눈썰미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뛰어들어 두 나라의 조선사가 미국 해군의 정비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지난 한 해 실적을 통째로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청이라 부른 나라가 세계 최강 미 해군의 배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이 감탄할 만큼 완벽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를 알게 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을 정비하는 시장만 해도 한 해에 18조 원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새로 지어야 할 군함 건조 시장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함정 건조에 쏟아부을 돈은 1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120조 원. 우리가 걷어찬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52조 원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열어준 시장은 그 2배가 훨씬 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장은 캐나다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규모로만 따져도 수십 배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청이라 부르며 밀어낸 그 순간 그들에게는 그보다 몇 배나 큰 문이 열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 캐나다 사업에 발이 묶였다면 그 생산 능력을 우리에게 상당 부분 쏟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걷어찬 덕분에 한국은 아무런 부담 없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오히려 자유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갑입니다. 하지만 조선업만큼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군함을 스스로 만들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한국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낡은 군함을 끌고 와서 한국의 정비를 맡기고 새 배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패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절박함 앞에서 미국은 시간을 끌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미국조차 조선업 앞에서는 한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우리 캐나다의 처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갑이라 여겼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매달릴 거라 믿었습니다. 관세를 깎아주고 사업을 던져주면 한국이 고마워하며 따라올 거라 확신했습니다. 위트먼은 지금도 한국이 곧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돌아올 거라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한국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마당에 우리가 무슨 수로 한국을 부린단 말입니까? 갑과 을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게 매달려야 하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캐나다였습니다. 저는 관사로 돌아와 오랫동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위관 장교 시절 저는 캐나다 동부 해안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때 우리도 자랑스러운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군함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죠. 부두에는 언제나 용접 불꽃이 튀었고 크레인이 밤낮 없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나라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있던 어느 겨울 그 조선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일감이 끊기고 예산이 사라지고 배 만드는 일이 하나둘 다른 나라로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텅 빈 도크에 서서 마지막 크레인이 멈추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거대한 쇳덩이가 삐걱거리며 멈춰서는 소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한 시대가 숨을 거두는 소리 같았습니다.
배를 만들던 숙련공들이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을 그 조선소에서 보낸 늙은 용접공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얼굴에는 용접 불꽃에 그을린 흉터가 남아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작업장을 떠나며 텅 빈 도크를 향해 오랫동안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노인은 젖은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장교 양반, 나는 이 도크에서 40년을 배를 만들었소. 내 손으로 만든 배들이 저 바다를 지켰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배조차 우리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되었구려.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경례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이걸 기억하겠소. 그날 이후 캐나다는 우리 군함조차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 부끄러움을 다른 나라를 향한 경멸로 바꿔버렸습니다. 한국을 하청이라 부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나라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처지인지를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멸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선업을 잃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배를 만들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문 닫는 도크를 저는 그저 바라만 봤지만 한국은 그 도크의 불을 밝히고 밤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찾아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두에서 멈추는 크레인을 지켜보던 그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한국에서는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늙은 용접공이 텅 빈 도크에 경례하던 그 시간에도 한국의 도크에서는 젊은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8년을 바다에서 보낸 늙은 제독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눈물이자 제가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용접공에게 뒤늦게나마 바치는 사죄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무너진 마음을 안고 결국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를 향해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을 되살려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마지막 여정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접어버린 사업들을 되살려보려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강 공장, 부품 라인, 광산 개발. 그 무엇 하나라도 붙잡아 보려는 실무 협의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단을 이끄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이유는 잔인할 만큼 분명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한국을 하청이라 부르며 걷어찬 제가 이제는 그 나라의 사업을 되살려달라 부탁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려앉는 순간 저는 창밖의 풍경에 먼저 놀랐습니다. 밤인데도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고속도로, 하늘을 찌르는 건물들, 쉴 새 없이 오가는 배와 비행기. 이것이 제가 후진국이라 얕본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해안의 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하나오션의 거대한 조선소였습니다. 제가 반년 전 오타와에서 하청이라 비웃으며 자료집을 밀어냈던 바로 그 회사의 조선소였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크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거대한 배들이 마치 강철로 지은 산맥처럼 솟아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크레인이 밤낮 없이 움직이고 사방에서 용접 불꽃이 별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온 조선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소리였습니다. 캐나다의 부두에서 크레인이 밤낮 없이 돌아가던 그 소리, 살아있는 나라의 소리,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 소리가 지구 반대편의 이곳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선소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야간 작업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도 도크에서는 작업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불꽃 속에서 묵묵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용접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 용접 불꽃에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인부들 사이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강철을 이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통역을 통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일을 얼마나 하셨느냐고. 노인은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도크에서 배를 만들었소. 내 손으로 만든 배들이 지금도 저 바다를 지키고 있지. 이 나이에도 아직 배를 만들 수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전 캐나다의 텅 빈 도크에서 마지막으로 거수 경례를 하던 그 늙은 용접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40년을 배 만들며 살았지만 우리 배조차 우리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며 눈물 짓던 그 노인 말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도크와 지금 제 눈앞에서 불꽃을 튀기며 살아있는 이 도크가 하나의 그림처럼 겹쳐졌습니다. 우리가 크레인을 멈추던 그 순간에도 이 나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크에 경례하며 작별하던 그 시간에도 이 나라의 노인들은 여전히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늙은 용접공 앞에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8년을 바다에서 보낸 늙은 제독이 낯선 나라의 조선소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한 슬픔, 제가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회한, 그리고 이토록 훌륭한 나라를 하청이라 부른 것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실무 협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한국 측 임원들과 우리 캐나다 협의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반년 전 오타와에서 제가 자료집을 밀어냈던 바로 그 하나오션의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조롱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고 품위 있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준비해온 협상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협의단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으니까요. 반년 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나라를 값싼 하청이라 불렀습니다. 검증도 안 된 아시아 신흥국이라 비웃었습니다. 여러분이 내미신 제안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밀어냈습니다. 그것은 저의 무지였고 오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지켜낸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조차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8년 복무한 제독의 자존심 따위는 그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오션의 임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독님,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무시당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저 배를 만드는 것뿐이니까요. 어느 나라가 저희를 어떻게 부르든 저희는 묵묵히 도크의 불을 밝히고 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입니다.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반년 전 오타와에서 남긴 그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배는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똑같이 드립니다. 다만 이제는 제독님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구 반대편 오타와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안보정책 보좌관 위트먼의 거짓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가 큰 소리쳤던 말들, 한국이 곧 아쉬운 소리를 하며 돌아올 거라던 장담,
나토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던 호언장담. 그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백일하에 밝혀졌습니다. 언론은 그의 오판을 파헤쳤고 의회는 그를 불러 세워 추궁했습니다. 독일의 도크가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위트먼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실무진에게 떠넘겼고 자신은 최선의 판단을 했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끝내 깨닫지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반년 전에 저 역시 위트먼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뒤늦게나마 제 잘못을 마주할 용기를 냈고 그는 끝내 그러지 못했을 뿐입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평생을 지배해온 하나의 믿음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한 나라란 무기가 많고 군대가 큰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최고이고 유럽이 그 뒤를 잇고 나머지는 그들을 따라가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미국조차 자기 나라 군함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을 위협하고 낡은 함정들이 하나둘 수명을 다해가는 이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무기를, 그 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것이 국력을 가르는 진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와 만들 수 없는 나라. 반년 전 한국의 임원이 제게 던진 그 말이 이제는 이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캐나다는 그 능력을 잃었고 미국조차 그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하나로 한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먼저 찾아와 손을 내미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양산업의 무게중심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진실 앞에서 지난 반년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52조 원짜리 사업을 걷어찼습니다. 검증된 유럽이라는 낡은 관념을 붙들고 자리도 없는 조선소를 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하청이라 부른 나라 앞에는 12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배도 잃고 철과 부품도 잃고 수많은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진짜로 도와줄 수 있었던 파트너를 스스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은 것 중에 가장 뼈아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낸 이들에 대한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만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켜낸 이들을 하청이라 부르며 제 초라함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캐나다의 텅 빈 도크에서 거수 경례를 하던 그 늙은 용접공,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서 여든이 다 되도록 여전히 배를 만들며 자신을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던 또 다른 노인, 두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겹쳐졌습니다. 그 두 노인의 차이가 바로 두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한쪽은 잃었고 한쪽은 지켰습니다. 한쪽은 도크에 경례하며 작별했고 한쪽은 도크의 불을 밝히며 오늘도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문 닫을 위기 앞에서도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하청이라 비웃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이들의 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무언가를 끝까지 지켜내는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무언가를 지켜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아도 자기 일을 성실히 지켜온 분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온 그 자리가 언젠가 온 세상이 찾아와 손을 내미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크의 불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조선소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한 늙은 제독의 어리석은 오만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한국을 하청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속에서 저는 평생 보지 못한 가장 값진 진실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캐나다 제독이 한국의 조선소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의 그 노력이 언젠가 온 세상이 찾아와 손 내미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